안녕하세요. 주한TV H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단타 매매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 우리가 오를 종목을 고를 수 있게 됐는데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이동평균선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제가 보기 쉽게 분봉에다가 이렇게 넣어왔어요.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서 넣어왔고, 가끔씩 오를 종목을 고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올라갈 건데 어디서 잡든 결국 올라갈 건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타점 무용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4등분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셀이라는 종목인데 투상 가는 이 부분이 상한가를 찍었을 때, 이때 예를 들어서 상따를 했다고 치고, 그리고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중간 라인인 이제 0.5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5일선에 닿았을 때 사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디서든 사든 결국에 수익을 내긴 냈어요. 그 이후에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이 투상 가는 이 자리에서 잡았다고 해봅시다. 결국에는 오를 종목이니까 버텨서 기다려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고 치면, 그것도 수익은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 4일 동안 이렇게 마이너스 20% 넘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물려 있다가 결국에는 10%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추매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첫 매수를 여기 들어갔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20% 꽂힐 동안 얼마나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본전까지 왔을 때 솔직히 여기서 물려서 한 20% 마이너스 갔다 와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본전 가격 왔을 때 안 팔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0.5 라인에서 잡았다, 그럼 여기서 뭐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5일선에서 잡았다, 그럼 뭐 여기서 수익 실현할 수도 있고, 더 기다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여기 위쪽에서 잡았을 때보다 아래쪽에 눌리면서 잡았을 때 심리적으로나 매매할 때 훨씬 편하다는 거죠. 투상 가는 종목을 이렇게 상따하는 거하고 강했던 종목이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절반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잡는 거하고 확률이 같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확률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투상 가는 게 확률이 높았으면 시장에서 투상, 삼상 막 이렇게 가는 걸 많이 보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얘는 오를 종목이니까 어디서 사도 괜찮다? 이거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거죠. 왜냐면 얘가 결국 올라서 수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냐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타점이 무슨 만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이상한 종목인데 절반 눌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은 반등한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타점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심리도 안정되고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우리 주차연TV의 비중법사 강사님께서 올려놓으신 이동평균선 보는 법,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베셀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아직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5일선에 오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실현한다. 11선에 왔을 때 반등을 먹는다. 21선은 아직 안 왔네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도대체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이동평균선이 어떤 마법의 선이어가지고 여기에 오기만 하면은 뭐 매수가 확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뭐 피보나치도 마찬가지고, 4등분선도 마찬가지, 3등분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이 라인이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게 이동평균선일 수도 있고 0.5 라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을 참고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HTS를 설치를 하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으로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당장 막 이렇게 투상 가고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러워. 근데 얘가 그래서 눌리면은 좀 들어가 봐야겠다, 만약 조정을 받으면. 왜냐면 여기 투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밑에서 잡은 사람들 수익이 막 30%, 60%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 분명히 일시적으로 매도가 많아지니까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종목이 아직 완전히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눌림 매매를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눌림 매매를 접근하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까지 눌려야 적당히 눌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지지와 저항 라인을 이용하는 거죠. 전 고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5일선 같은 거, 아니면 0.5 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까지 가격이 오면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죠. 왜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매수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방어가 되고, 가격이 방어가 되니까 여기 팔려는 사람들이 야, 이제 가격이 안 떨어지네. 좀 기다려 볼까?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그때 팔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매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올라가려나 하면서 또 매수가 더 들어오고,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반등이 일어나는 거죠. 가격이 방어가 되고 그 이후에 매도는 줄고 매수는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게 대부분의 눌림 매매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이 꼭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표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혼자만의 특별한 라인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어쩌면 이게 나 혼자만 사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유명한 건축가분이 하신 말씀인데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명언이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매매, 눌림 매매는 이 주차연에서도 강사님들마다 각각 여러 가지 고유의 조건들을 가미해가지고 매매법을 교육하고 계세요.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다 확률 높고 좋은 기법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야, 강한 종목 골랐잖아. 그럼 그 종목이 눌렸어. 5일선 오면 사. 이걸로 끝난다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실적이 많이 발표됐잖아요. 요즘 같은 실적 시전에 오케이 5일선에서 여기 왔다 매수 했어요. 근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완전 엉망으로 나왔어. 시간에 확 하고 떨어져 버리네. 반등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파락해서 시작해버리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2, 3월 달에 상패 시즌이잖아요. 재물을 안 좋은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음봉 크기가 일정 이상 크기로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만 접근을 한다든지, 꼬리가 안 달린, 밑꼬리가 많이 안 달린 종목을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붙여가지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은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내가 어떤 식으로 조건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매매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평선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은 계속 움직입니다. 특히 단기 이동평균선일수록 이게 심한데, 장기 이평선은 그래도 그나마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5일선 같은 거는 되게 잘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종가가 더해지는데 당일에 종가도 더해지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5일선이 여기 있길래 나 여기 매수 걸었어 했는데 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지네. 근데 내 거 분명 체결 안 됐는데 얘가 반등을 쫙 해버린 거예요. 뭐야 5일선 안 찍고 가네 이랬는데 쫙 반등하고 나니까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래서 마치 찍고 간 것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일의 종가까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내려가기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 가격을 보고 5일선이 지금 1,000원이니까 1,000원에 정확하게 사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부근에서 사겠다, 아래 위로 나눠서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을 딱 찍을 때 사는 게 아니라 3일선 매매도 있고, 조금 위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좀 밑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8일선 매매도 있고 7일선에서 9일선이죠. 그런 식으로 이 존에서, 이 범위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봉에서 수식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왔다고 했는데, 이 분봉의 이동평균선은 일봉의 이동평균선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차이가 생기냐면은 정지가 되면은 일봉에서는 정지된 날의 종가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이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분봉은 보시다시피 정지된 날이 아예 안 보여요. 이동평균선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가 되면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일봉이 잘 맞을 때도 있고 분봉이 잘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종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잖아요. 이동평균선 매매를 가지고 종배를 할 수가 없을까? 이동평균선 매매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찍고 사는 거니까 이건 장중에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결국 이동평균선 매매는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이평선 근처에 온 자리에서 사는 거잖아요. 여기 한일 사료를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서 11선을 찍고서 반등을 했는데 10% 반등을 했으니까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센 종목이고 파동이 큰 종목이니까 반등이 내가 안 나왔다 생각하면은 여기 11선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느낌으로 끝났다 생각하면, 그럼 그 다음날 수익이 실현이 됐겠죠. 또
21선을 한번 볼까요? 21선에서도 마찬가지. 21선 근처에 왔는데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툭 안 나오고 쭉 하고 약간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반등이 다 나왔다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종배도 결국에는 양봉 말고 음봉 종배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던 종목이 눌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종가 저가 형태로 끝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푹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봉이 나왔는데 혹은 뭐 이런 단봉이 나왔는데 선이라든지 11선이라든지 이런 이평선 근처에 있다면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너무 고점에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 5일선부터 잡아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신기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5일선에서 뭐 반등 잘 나온 경우도 많고 근데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너무 막 단기간으로 막 250%, 뭐 300% 이렇게 상승해버린 종목은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5일선이 여기 있으면은 이걸 그냥 깨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뭐 11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더 깊게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 너무 폭등한 종목은 무조건 이동평균선에 왔으니까 잡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기보다 내려올 때는 바로 막 똑같이 막 5일선, 11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파동의 크기를 생각해가지고 타점을 조금 뭐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5일선보다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한일사료처럼 이렇게 3일선 부근에서 지금 뭐 선은 안 보이지만 5일선보다 위죠. 한 3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온 종목은 5일선에 바로 오면 5일선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3일선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이라면 5일선에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살짝 밑에서 기다린다. 한 7일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동평균선 매매의 특징이 아니라 눌림 매매 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격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동이 클수록 파동이 커야 이 반등도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한일사료가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반등이 30%씩 16%씩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무슨 어중간한 종목들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격이 크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이평선 간의 이격이 크다. 이평선 간의 이격이 크다는 건 뭐예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평선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격이 크다는 건 주가에서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격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다이렉트로 왔을 때는 세게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을 떨어뜨릴 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반등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격이 큰 종목일수록 좋다. 이격 얘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올라와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요. 그런 경우에는 반등이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안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안 나오고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5일선에서는 반등이 좀 잘 나왔죠. 11선에서도 반등이 좀 잘 나왔는데 그 뒤로 계속 옆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21선을 만났을 때 반등 없이 미끄러졌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평선이 올라와서 만나는 거는 별로 좋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거래량,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차연TV에 거래량의 핵심 원리라고 해서 수급새우 강사님이 올려주신 영상이 있으세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거래량 급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급등했던 종목은 여기 당연히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지겠죠. 그러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거래량 감소를 하다가 완전 이제 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 바닥.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바닥을 찍었죠. 그게 구간이 여기 정도 되거든요. 거래량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근처에 오거나 지지선 근처에 왔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봉, 하락이 멈춘 거죠. 하락을 이렇게 쭉 하다가 하락이 멈추는 이런 단봉을 띄우면서 거래량은 바닥이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팔고 싶은 사람들은 다 팔았다. 단봉이 나왔다는 거는 매도하고 매수가 둘 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밀어내려고 싸우는 건데,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도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수도 사? 말어? 지금 사?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가 어쨌든 잠잠해졌고 이 종목이 아직 살아있는 종목
종목이라면 매수가 이렇게 조금만 들어와줘도 결국에는 빵 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거래량 급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눌림에서도 어떤 조정을 받을 때 저런 모양이 나온다면은 긍정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조건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시 리버머의 유명한 말이죠. 어떤 트레이딩 법칙도 매번 수익을 달성할 수는 없다. 우리가 조건에 맞게 고르고 결국 디테일한 조건들을 다 만족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100%는 없습니다.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쌍방울의 자태거든요. 쌍방울이 이제 쌍용차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단기간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크게 반등을 하고 여기서도 크게 반등, 11선에서도 나쁘지 않은 반등을 했는데 21선에서는 반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11선도 조금 반등이 좀 약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분명 5일선에서는 반등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여기서 막 40%씩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KG 스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KG그룹도 뒤늦게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KG 스틸이 계속해서 이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쌍방울하고 KG는 서로 경쟁이잖아요. 이 KG가 계속 강하게 대장으로 움직이니까 시장에 한정돼 있는 돈이 다 일로 몰린다는 얘기죠. 쌍방울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쌍방울이 대장이었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리다가 그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반등 구간, 쌍방울이 이제 눌려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매수가 야 이거 많이 떨어졌다 하면서 매수가 쫙 들어와줘야 반등이 세게 나올 텐데 KG가 등장하면서 얘가 인수될 것 같은데 얘보단 얘가 나은데 그러면 이 돈이 여기 들어와줘야 되는 매수세가 여기로 다 몰려버리니까 여기는 엄청 잘 가고 쌍방울은 반등이 안 나오거나 반등이 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단순하게 야 나 이 종목 잘 골랐어, 여기 왔어, 많이 눌렸네, 매수, 이게 아니라 이런 시장의 상황이나 테마의 흐름 같은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케이스를 더 볼까요? 샘표입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투상을 때렸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때렸는데 27일 날에 음봉이 꽤 크게 나왔죠. 좀 깊게 눌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팜유를 수출을 금지하는데 원유랑 정제유 중에서 정제유만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는 수출 금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깊게 눌렸는데 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거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로 그걸 하니까 제재를 하니까 수출 금지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8일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죠. 그 이유는 안 한다고 해놓고 28일이랑 막상 이제 되니까 원유까지 다 수출을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막아버리니까 다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눌렸다가 다시 이제 1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반등이 안 나오고 쭉 미끄러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팜유 수출 금지가 5월 중에 해제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수출이 금지가 거의 되자마자 그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샘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금지돼서 오른 종목, 왜냐 팜유의 대체제로 오른 종목인데 팜유가 수출이 금방 풀릴 거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등이 없이 밀려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처럼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바뀔 수가 있잖아요. KG나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뭐 쌍방울이 뭐 잘 됐다고 했다가 뭐 또 자금이 뭐가 이탈했다고 그랬다가 뭐 그러면서 KG가 올랐다가 막 KG가 떨어졌다가 쌍방울이 올랐다가 쌍방울이 떨어졌다가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종목을 하나 뽑아놓고 나 종목 잘 뽑았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를 들어가기 전까지 혹은 매수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매매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샘표나 쌍방울처럼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내려갔을 때의 시나리오도 미리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이제 내려가는 경우에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 본전에서 반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승률은 올라갑니다. 승률은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게 되면 한 번 맞을 때 크게 맞는다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에서 이렇게 손절하면 될 거를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가서 뭐 팔 기회를 주면 좋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버리면 여기서 이만큼 더 크게 밀렸고 첫 번째 1차분은 그리고 두 덩어리가 매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손실도 더 크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손실을 볼 확률을 줄여준다는 건 있어요, 분명히. 손절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를 맞추기는 더 쉽긴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 올라가면 판다, 5% 떨어지면 판다, 이렇게 해서 손익비를 1대1로 뭐 맞추기는 더 쉽지만은, 팔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다. 아유, 안 되겠다. 손절이다. 손절했는데 손절시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멘탈이 막 붕괴될 수 있는 막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를 잘 정하셔야 돼요. 손절 얘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자면, 손절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3% 떨어지면 매도를 하겠어. 나는 5% 떨어지면 매도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떨어지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간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바로 안 하고 한 5일 동안 막 계속 기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은 내가 5일 동안 어떤 다른 종목이 나오면 매매도 못해. 그리고 5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면 좋은데 5일 지나가지고 또 떨어져서 손실이 나면은 굉장히 이제 손해가 크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틀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더 이제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1시간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판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방법이에요. 매매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파동이 나왔는데 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저점이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팔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는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뭐 다시 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조건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날 때는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요거를 잘 세우시면은 분명히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매매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